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보어 선생님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보어 선생님이 제안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논리를 생각해서 비판한다기보다는 이 보어 선생님의 이론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흡수해야만 된다.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안이 된다면 이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대가일 때 이 보어 선생님은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 시절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을 했는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당신의 생각이 너무 기발하고 참신합니다 라고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현대 물리학자 중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역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라고 일컬었던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바로 그 가설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같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이 상대성 이론이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 물리하고 구분된다고 했죠. 그럴 것처럼 현대 물리학의 두 파트가 바로 상대성 이론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출발로 하는 양자 역학입니다. 자, 그러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 선생님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부터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원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이니까 EK,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바로 빛 에너지로 외부로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EK와 EP의 합이 줄어드니까 원 궤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전자가 원자핵과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게 러더포드 선생님의 문제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너무나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에 부딪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러더포드의 제자인 보어 선생님이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가설이에요.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음전하건 양전하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원운동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외부로 방출이 되면서 그 형태가 찌그러져서 원자핵에 이끌려 가게 되는데 보어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특정한 궤도를 원운동할 경우에 이 전자는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대담한 가설이죠. 물리학 역사 중에서 정말 대담한 가설 중에 하나가 보어 선생님의 바로 이 가설이에요. 정해진 궤도를 운동한다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이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의 궤도에서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은 보어 선생님의 수소 원자 모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수소라고 하면 양성자가 한 개 있죠, 원자핵에. 그러면 전자도 한 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 정해진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해야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니까 이 전자가. 근데 전자가 원운동할 수 있는 그 궤도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무한계야. 첫 번째 궤도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전자는 이 중에서 어느 궤도에 있을 거냐?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대부분의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확률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이 보어 선생님의 이론을 믿지 않은 것은 그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확률이 99%면 그럼 나머지 0.8%는 두 번째 궤도에 있고
0.1%는 세 번째 궤도에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99%는 내가 스튜디오에 있고 또 내가 부산에 존재할 확률 0.6%, 로스앤젤레스에 존재할 확률도 0.1% 있다면 그럼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 물리학은 정말 확률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신기하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주사위 놀이가 바로 이제 도박이고 확률이잖아요. 확률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보어 선생님에 의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라고 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의 서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것을 보어 선생님은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면 물리학에서 넘버라고 했잖아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양자수, 양자가 퀀텀이거든요. 퀀텀 넘버를 의미하는데 말로는 양자수 1, 양자수 2인데 그것이 의미는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다 계산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계산값이 정말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 에너지라고 했는데 단위를 좀 이상하게 사용하죠.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라고 하면 주를 사용하는데 에너지의 단위가 EV, 일렉트론 볼트예요. 전자 전압이라고 해. 우리도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가 있고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는 굉장히 커요. 근데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볼트 EV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단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에너지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두 번째,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보어 선생님은 전자가 갖는 이 에너지 값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너지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에너지 준이. 쉽게 말해서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에너지에는 방향이 있어요. 뭐 동쪽으로 10줄, 서쪽으로 5줄. 우리 이런 표현 안 했지. 에너지에는 방향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에너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 마이너스는 따라서 방향이 아니고 크기예요. 크기.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3이 큰 거야? 마이너스 3이 큰 거야? 마이너스 3이 크죠.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1이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0이 크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는 바깥쪽 궤도에 위치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큽니다. 즉,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더 커요. 그리고 무한번째 궤도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데 그 값이 0이야. 마이너스를 사용한 이유는 이 전자가 원자핵과 정기적 인력으로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어 선생님 이론에 의하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는 하나가 아니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모든 궤도에 전자가 다 있으면 안 돼요.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 하나의 전자가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3층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냐면 첫 번째 궤도에 위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안정한 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지가 높으면 여러분들도 밥을 잔뜩 먹었어. 막 에너지가 펄펄 나. 그럼 어떻게 해? 밖에 나가서 공 차고 싶잖아.
아니야? 밥을 잔뜩 먹으면 집에서 한숨 자고 싶어? 그거는 선생님 나이 때나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팔팔하니까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해.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성이 있어. 그래서 전자들이 대부분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할 확률이 큰 거야. 이때 첫 번째 궤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시험에 가끔 n=1 대신에 바닥 상태라는 용어가 출제되는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높아서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란 n=2를 가리킨다. n=2부터는 들뜬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이렇게 정해진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지 1층과 2층 사이에 우리 아파트도 1.5층 없잖아요. 정해진 궤도가 아닌 곳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3.6과 마이너스 3.4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럼 뭐야 얘들아?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이 아니라는 거지. 마이너스 13.6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1이야. 이 사이에 있는 에너지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연속이 아니니까 뜨문뜨문 있잖아요. 불연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세련되게 양자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에서 보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일단락을 하고, 그럼 선생님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확률이 크다고 해서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는데 그럼 이 전자는 계속 첫 번째 궤도에만 있나요? 두 번째, 세 번째 궤도로는 있을 수가 없나요?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궤도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경우 전자가 자신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1층에 살고 있는데 내가 2층, 3층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그 조건이 뭐냐면 전자의 전이, 그리고 그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이에요. 근데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전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어. 그건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트랜지션이라고 이해가 하거든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가 대략 마이너스 13eV야. 두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대략 마이너스 3eV예요. 마이너스 13이 커, 마이너스 3이 커, 마이너스 3이 커요. 그래서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얘가 두 번째 궤도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3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궤도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3의 차이인 1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마이너스 13인 에너지 준위에 플러스 10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이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 존재할 수 있어요. 전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이 전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10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을 해. 그럼 마이너스 3 중에서 10을 방출했으니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이 되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의 에너지 준위니까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정리하면 전자가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이하고 싶으면, 즉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고 싶으면 에너지를 흡수,
거꾸로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즉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 유일하게 공식이 하나가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궤도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E로 놓았고, 이 H는 플랑크 상수, 물리학자 이름이에요. 플랑크 상수, 그리고 F는 진동수라고 하는 건데, 플랑크 상수 값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인데 상수니까 변하는 값이 아니고요. 이 F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동수는 또 대단원 3단원에서 파동을 배울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냥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예요. 근데 이게 1초 동안에 진동을 하면서 이 선생님 손바닥이 선생님 뺨을 때리잖아. 그래서 이 진동수가 곧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크다. 그러면 그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이해할게요. 그래서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E 이퀄 HF이고, 이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흡수하면 바깥쪽 궤도로 전이하는 거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외부로 방출하면 안쪽 궤도로 전이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는 편의상 이동이라고 적혀 있지만 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두 번째 궤도로 만약에 직접 이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 사이에 전자가 잠깐이나마 존재하게 되잖아. 근데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의하면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동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1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서 뿅 하고 사라진과 동시에 두 번째 궤도에 뿅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이에요. 직접 홍길동이 동에서 서까지 걸어가지 않아요. 동에 있다가 뿅 사라지면 서쪽에 뿅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 먼 과거에 벌써 양자역학적 이 트랜지션, 이 전이의 개념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조상들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빔에서는 빔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E 이퀄 뭐라고 얘들아? HF이다. F를 뭐라고 한다? 진동수라고 합니다.